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동규입니다. 이번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년 동안 가장 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쉬울 때 합격이 안 된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법은 어떤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민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올해 아마 합격이 가장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에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걸러내고 대체로 이제 어떤 것이었는지 대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이건 별로 평소에 강조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서 다루었던 아주 중요도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늘 우리가 언급하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는 거 있죠. 1번 지문에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현상 모두 포함하는 거 2번 지문. 그리고 3번 지문에 복합 개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럼 복합 개념 이런 것은 4번 지문에 나오는 종합 학문 성격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종합 학문. 종합 학문이 종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복합 개념이다 한 게 종합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법경기,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번이 틀렸는데 이 5번이 틀린 이유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안전성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뒤에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능률성의 원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능률성의 원칙에서 소유 활동과 관련해서 능률성의 원칙에서 최유효 이용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이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도가 낮은 내용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1, 2, 3, 4번 지문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5번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문제는 부동산 특성에 대한 거죠. 부동산 특성인데 보통은 이제 부동성, 부중성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영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증성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평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부증성과 부동성, 이게 디귿은 부동성이라면 이거는 자세히 해두시라 그랬죠. 부증성과 부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해두시면은 나머지는 체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얘네들은 부증성, 부동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 있는 거는 빼야 됩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1번, 3번, 4번, 5번 지문에 기억이나 디귿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면은 남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부동성, 부중성만 확실하게 알아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신 니은과 미음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리얼인가요? 일문일가 법칙. 리얼은 요거는 개별성과 관련되는 거죠. 이건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부동산 특성의 발생 현상 중에 쉬운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자, 이거 포락지죠. 포락지.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과 관련되는 거는 포락지라고 했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거는. 이건 거저 주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기 수요 증가라고 했죠. 수요 증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기억에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있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증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상제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그런 말이 없죠.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일단 뭐를 전제로 해서 정상제를 전제로 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거래세 인상이죠. 거래세 인상되면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대출 금리가 하락입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사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입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승이 아니라 상승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상승을 기대하면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야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나왔고요. 인구 감소는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약간 시비거리를 만들자면은 이 문제는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뭐 출제 오류다 뭐 이렇게 약간 걸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약간 시비거리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요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제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대체제 가격이 상승이에요.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가격 상승이면 내가 살펴보는 지금 아파트 가격인 경우에는 내가 단독주택을 살펴보는 거예요. 해당자와 수요는 해당자와 수요, 내가 살펴보고 있는 자와 수요죠.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 이 건축 기자재가 뭡니까? 건축 기자재. 이거는 이제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감소죠. 이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급이 감소한다. 요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다음에 3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공급량을 상승시킨다는 얘기는 뭐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택지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거 용지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주거 용지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이러면은 주거 용지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4번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자, 요거는 좀 우리 수준을 좀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왜 이런 글을 내는지 사실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경제학의 범위로 넘어가거든요. 다만 이런 4번 같은 지문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더라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 평균 비용 곡선에서 AC 하고요. 한계 비용 곡선에서 MC 하고요. 그것도 이제 평균 가변 비용 곡선 AVC라 하는데요. 그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이렇게 더 밑에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는데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의 요 지점부터가 이제 공급 곡선이 돼요. 이런 공급 곡선하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곡선이 가격이 이렇게 좁혀요. 이렇게 이 가격 곡선이에요. 이게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요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돼요. 이 균형 거래량이 공급량도 그렇고 균형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10년간 대체로 이런 출제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 나오면은 이런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돼버리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번 있어요. 8번이 그렇고요. 16번 보시면은 8번과 16번이 좀 예외적으로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패스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단기는 더 비탄력적, 장기는 더 탄력적, 이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6번 이거 많이 했죠. 6번은 이건 참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10,000명인 A 도시가 있고요. 또 5,000명인 B 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가 5,000명, 여기가 10,000명, 10,000명이고 여기가 5,000명이에요. 자, 이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새로 들어섰는데 C라는 도시에 인구 9,000명이 들어섰어요. 9,000명 C가. 근데 여기서 A 도시까지는 1km고요. B 도시까지는 2km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B 구매자는 없고요. 이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A, C, B, C에서만 구매 활동을 해요. 그럴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여기 신도시 C의 인구 중 A, C로의 유인 규모는 기억이고 이쪽으로는 몇 명, 이쪽으로는 몇 명,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A와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A가 당기는 힘, 이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 1km의 제곱 1분의 10,000명이죠. 그럼 그냥 당기는 힘이 많아요. 근데 B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4분의 5천입니다. 4분의 5천은 1250이죠. 자, 이렇게 1250, 이러면은 이제 약분하고요. 125분의 1000에 5로 또 약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약분할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은 25대 200, 또 약분하면은 5대 20, 이렇게 되나, 5대 20, 5대 40인가요? 5로 나누면은 40이죠. 그러면 1대 8이 되는 거예요, 1대 8. 그러니까 결국 8대 1이긴 8대 1. 이건 총 9등분해서 8은 A 쪽으로, 하나는 B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9,000명 안에요. 9,000명을 총 9등분 한다는 것은 하나가 1,000명씩 되는 거죠. 그래서 8,000명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얘가 당기는 힘이 8이니까 1,000명은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8,000명은 이쪽으로, 1,000명은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도 이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공급 QS가 3P고요. QD1이 1200-P에서 1200-P에서 뭘로 바뀌는 거요? 1600-P로 바뀌었죠. 얘가 바뀐 거예요. 1600-P로.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Q는 3P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식을 세우고 한 번은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3P하고 1200-P하고 같다 하면은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은 4P가 1200이니까 P는 300이 되죠. 여기서는 3P와 1600-P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은 4P는 160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P는 40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100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6번은 5번이었나요? 6번은 5번이 정답, 7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8번이 좀 난이도가 아까 높다 그랬죠. 자, 이 8번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잘 못 듣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정답 지문이에요. 이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런 내용을 다루는 교재가 시중에 없어요. 부동산 학교는 기본서에도 이런 표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8번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요. 이게 이제 거래세를 인상하죠. 조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은 예전보다 이제 공급곡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사각형 넓이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1,000원에 10개를 거래한다 그러면은 이 넓이가 얼마예요? 1,000원에 10개를 거래한다 그러면은 1,00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만이 되죠. 만. 이렇게 만이 되는데 이 10,000원이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그게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크기였는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자, 근데 요 올라간 만큼에서 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위로 올라간 크기는 수요자가 더 지불하는 크기고요. 요 밑에 내려간 거는 공급자가 옛날보다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크기가 세금이 200이라고 해보세요. 200. 200인데 요 올라간 크기가 예를 들어 108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80. 1080이면 요 밑에 있는 거는 880이 될 거예요. 이게 880. 전체가 200이라고 하는 거 200.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080원을 지불하고요. 세금이 얼마요? 세금이 200원이죠. 그러면은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얼마? 공급자의 세후 88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주고 받았던 거예요? 원래는 1,000원에 주고받았죠. 그러면 1,000원을 수요자가 지불하고 공급자의 1,000원이 수입이었어요.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 가격이 올라갔죠. 1,000원보다. 옛날보다 1,000원에서 80원 올라갔어요. 이게 수요자 부담하는 크기요. 이게 80원만큼 올라간 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공급자는 원래는 1,000 받았는데 이제는 세금을 내고 나면은 880밖에 못 받아요. 그럼 120만큼 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셈이죠. 요 합쳐서 200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더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인 경우죠.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그러니까 더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탄력적인 거죠.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더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여기 1번 지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데 2번 지문은 요거하고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그때는 오히려 수요자가 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지문은 옳은 말이에요. 자, 옳은 말인데 지금 3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면 그 소리는 뭔 소리야? 여기서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수요자가 누렸던 그 크기는 요만큼이었는데요. 이만큼. 여기서 지금까지 수요자가 누렸던 크기는 이게 요만큼을 누렸어요. 이게 요만큼이 지금 수요자가 누렸던 크기예요. 근데 이게 수요자가 누리는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만큼 그만큼 소비자가 누리는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과연 경제학에서 얘기할 내용이지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 내용이. 보통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수요자의 잉여, 요거를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거는 좀 복잡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옳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수요자 잉여가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수요자가 총 얻는 이익의 크기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요만큼을 이제 빼고 전체 이만큼의 이익을 얻는데 그 중에 돈을 이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얻는 수요자 잉여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돈을 이만큼 내기 때문에 수요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요만큼의 수요자 잉여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4번 지문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급자는 이 공급곡선 있죠. 이게 추가적인 비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사실 이만큼의 총 비용을 지출해요. 근데 받는 돈은 이만큼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받아서 이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잉여, 이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들어 이제.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줄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줄어요.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었죠. 자, 그럼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요만큼이 세금이에요, 세금. 자, 그래서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세금 이렇게 다 하면은 뭐 별 차이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만큼의 잉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의 전체 잉여였거든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전체 잉여였는데 이제는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줄고 요만큼으로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줄고 요만큼이 세금이고 그럼 요거는 어디 간지 없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은 이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돼요. 그러니까 요게 세수입이 정부에 기속되고 요거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 전체 잉여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되는데 요만큼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발생한다. 근데 이게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됐잖아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거 하버가라는 학자가 찾아냈다 그래서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이거 질문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앞에 1번, 2번은 많이 봤던 내용이죠. 3, 4, 5번 이런 데서 이제 정답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패스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4번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이 지금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요? 880이 되죠. 근데 이게 세후란 말이에요. 세후. 자, 근데 우리 4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급자가 받는 이렇게 돼 있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뭐냐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일단은 수요자한테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수요자한테 일단은 1,080원 받아야 되죠. 1,080원 받고 200원을 세금 내고 나서 880원이 자기 세후 수입이 이제 자기 주머니에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지금 880을 전제로 하는 거죠. 880원은 옛날 뭐보다는 낮아졌어요. 1000보다는 낮아졌죠, 이게. 1000보다는. 옛날에 처음에 봤던 흰색으로 쓴 1000보다는 880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받는 가격은 일단은 1080원 받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냥 받는 가격은 10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후 가격인지 세전 가격인지 이걸 분명하게 좀 밝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서 이거 시비거리 삼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출제 경향으로 비춰봤을 때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가능성은 좀 더 높습니다. 4번 지문에 공급자가 받는 가격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표현이.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조금은 더 될 수 있습니다. 4번보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 신청을 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세전이냐 세후냐 요걸 좀 분명히 밝혀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5번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4번도 중복답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2번 자 이거 2번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이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져. 지금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있어요. 대출받은 금리 약정 금리가 있는데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 있어요. 나는 대출을 이렇게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더 높아요. 자 이러면은 지금 대출받은 거를 조기 상환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2번 틀린 거고요. 그 외에 뭐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이것도 했었고요. 다음에 부동산 금융 4번 부동산 금융의 정의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또 5번도 프로젝트 금융 이거는 PF 방식이죠. PF 방식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이거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10번도 이거 많이 했죠. 10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죠. 10억 원 이상이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관리는 10억 원 이상이고요. 설립자본금이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은 이건 명목형이죠. 얘네들은 5억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여기 나오네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 원 이상을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억하고 30억 두 군데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모두가 아니죠. 자기관리만 실체형입니다. 이것만 실체형이고 나머지는 다 명목형이죠. 다음에 4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거는 명목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4번은 실체형만 그럴 수 있죠. 서류상의 회사인데 무슨 직원을 고용하고 또 지점을 두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금 차입할 수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할 수 있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장이 되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 이거 다 예측을 했던 거죠. 11번은 DTI 기준과 LTV 기준 다 했지 않습니까? LTV 기준. DTI 기준은 지금 시장가 총부채 상환 비율 40%잖아요. 그리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DTI 0.4인가요? DTI 0.4, 40%죠. 그리고 나누기 저당 상수하는 거죠. 저당 상수가 0.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만만 이렇게 될 거예요. 2만만. 5천만 여기에서 2만만 된 이거는 2억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LTV 기준은 집값의 몇 프로요? 이런 소리죠. 근데 집값이 시장 가치가 3억이고요. 거기에 6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3억 곱하기 바로 0.6 곱하면 끝이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곱해서 나누기 0.1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곱하면 끝이에요. 1억 8천이죠. 1.8억. 근데 은행은 작은 쪽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 3번이 정답이고요. 아주 쉽죠. 자, 12번도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10년 동안 쉬었다 그랬죠. 이거 꼭 나오길 바랬다고 했는데 이거 이 회차의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금 균등 상환이죠. 원금 균등 상환에서 1회차는 계속 연습을 했죠. 1회차. 1회차 거는 일단은 먼저 뭘 계산한 후에 원금 균등액을 계산한다 그랬죠. 원금 균등액. 요거는 대부액 나누기 납입 횟수라 그랬어요. 2억 나누기 납입 횟수는 이게 지금 매년 단위로 납입을 하고 20년간 매년이니까 20번이죠. 20번.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회차. 그 다음에 이자는요. 첫 번째 이자는 2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근데 이게 연 몇 프로예요? 연 5%죠. 연 5%니까 2억의 5%는 0.05죠.
0.05, 2억에 0.05는 1,000만 원인가요? 맞나요? 예, 1,000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원리금 합계가 얼마예요? 원리금 합계.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회차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2회차를 물었잖아요. 2회차를 물었기 때문에 2회차의 원금 균등액,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원금 균등액은 첫 번째 학과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20번을 갚으면 2억을 갚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이자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원금을 1,000만 원 갚았잖아요. 얼마 중에서? 2억 중에서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1억 9천 남았죠. 두 번째 연도는 1억 9천만 원의 5%입니다. 그렇죠? 1억 9천만 원의 5%니까 이게 950만 원이 되죠. 그럼 원리금 합계는 이거는 1,950만 원이죠. 자, 요거. 자, 이 다 예측을 했는데 원래 이거 나올 것이다. 11번, 12번 다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예, 요게 이제 단지 1회차만 많이 연습을 시켜서 2회차를 못 푼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자, 13번 이것도 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13번. 올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번이 틀린 거죠. 이거는 경기 변동의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진폭이 더 크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14번. 14번은 X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자, 이게 지금 가격이 변한 게 뭐가 변했어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임대료가 10%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오피스텔 임차 수요 같은 자요. 자, 여기도 오피스텔, 여기도 같은 놈이죠. 여기 오피스텔 수요가 15% 감소했어요. 그러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 소형 아파트요. 여기 수요예요. 네, 가격은 누가 변했어요? 얘가 가격이 변했고요.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어요. 5%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X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하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관계를 묻고 있죠. 교차 탄력성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하고 교차라는 거는 서로 다른 재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얘가 10% 올라요. 가격이 지금 얘가 가격이죠. 가격이 밑으로 가야 돼요. 교차 탄력성에서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제, 얘가 X제가 얘가 Y제가 되는 거죠. 수요가 Y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5가 되는 거죠. 10분의 5 해서 0.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5고 이게 플러스 10이죠. 둘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수 0.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다 많이 다뤘던 거죠. 이것도 이 기출문제에 다 언급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올해도 기출문제 제대로 푸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거 다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이제 원래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에서 출제될 것이다. 부동산 특성의 파생,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출제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요거는 부동산 시장 특성과 효율적 시장이 이제 결합돼서 출제가 됐어요. 자, 1번에 뭐 과장국수 비비자 했지 않습니까? 그 1번, 2번, 4번, 5번이 모두 다 과장국수 비비자 그러면서 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다. 거기에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번은 보시면 3번이 틀린 이유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이러면은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아서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게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이런 거래 은밀성 이런 것 때문에 왜곡 가능성이 발생한다면은 누군가가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왜곡이 없다는 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 과대평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2번도 많이 했죠. 이 가격 왜곡 현상 나타나는 거, 정보 비대칭, 이게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16번. 자, 요것도 좀 예외적인 문제예요. 요거는 주로 이제 2번, 3번, 4번은 어렵지 않아요. 1번, 2번, 3번, 3번 이건 많이 다뤘던 거예요. 1, 2, 3, 4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다행히 앞에서 8번처럼 방금 지웠던 8번처럼 여러 개 지문이 동시에 다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만 잘 다루지 않은 거예요. 요 1, 2, 3, 4는 좀 그래도 다른 부분이어서 그나마 16번은 덜 어려운 거예요. 1번에 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그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의 집적 지향성, 집적 이익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보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번도 입찰지대 곡선 했지 않습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 누가 가장 금액을 많이 써내느냐, 입찰할 때 누가 써내느냐에 따라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해서 맨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요놈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요놈들이 연결이 돼서 이게 도시 전체 입찰 지대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곡선이 바로 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락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단어가 어렵죠. 포락선. 요거는 무수히 많은 이런 선이 있다면은 이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선이 있다면은 아주 부드러운 선이 될 거예요. 이게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선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포락선이라고 그래요. 포락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본다. 이 마찰 비용 개념은 몇 번 한 정도죠.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 마찰 비용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4번에 차액지대설. 차액지대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비옥도라 그랬죠.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차이로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자, 이 5번이 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기구 등의 생산 요소, 그 일시적이라는 말 있죠. 일시적 요 표현이 단기란 뜻이에요. 단기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이걸 준지대라고 했어요. 준지대. 자, 이 준지대는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거의 경제학 내용인데 이게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이거는 좀 설명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게 중요도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자꾸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기계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기계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기계장치는 시간이 흐르면은 저절로 감가가 돼요. 근데 지금 기계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놀고 있는데 기계를 돌리는데 비용이 발생하죠. 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계를 돌릴 때 기계값 말고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기계를 돌려서 변동비용이 100원이 발생하고요. 기계 감가상각비가 100원이 발생한다고 쳐보세요. 자, 만약에요. 누군가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나는 기계를 놀리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지금 기계를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계 놀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한 개 만들 때마다 150원을 주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 개 만들 때마다 150원 주겠다. 제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계 감가상각비 100원에 변동비용 100원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다면 이러면은 지금 기계가 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150원 받아서 변동비용 100원 제하고도 나는 50원을 충당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기계를 놀려버리면은 나는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계속 100원씩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150원을 받으면은 100원 변동비용 지불하고 나머지 50원을 여기 충당하면은 내가 얼마씩 손해보는 거예요? 50원씩만 손해보면 돼요. 내가 손해본 크기가 줄어들어요. 뭐한테는 최소한 100원 줘야 돼요? 변동비용한테는 이건 지불해야 되죠. 만약에 250원을 받는다면은요, 250원을 받는다면은 100원 주고 얼마가 남아요? 150원이 남죠. 그럼 150원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셈이에요? 기계한테 돌아가는 셈이죠. 자, 요런 것이 바로 준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준지대가 50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는 일단 설치해 놔버리면은 거기 기계 살 때 돈은 이미 지불해버린 상태예요. 기계는 놀려도 결국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이 총 수입 중에서 150이 되든 250이 되든 총 수입 중에서 이 변동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지불하고 남는 거는 다 누구한테 간다? 고정 생산 요소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돈을 준지대라 그래. 준지대.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게 지불되는 지대를 준지대. 변동 비용 제외한 게 바로 준지대가 되는 거예요. 준지대는 변동 비용을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총수입에서 준지대는 총수입 빼기 변동비용 이렇게. 근데 어렵다고요.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의 경우에는 이거는 아주 쉬운 거죠.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보조라든가 부담금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바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정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또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3번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요. 또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 제도 있죠. 이거는 공공개발용과 다음에 수급 조절용으로 하고 있죠. 비축하고 있고요. 다음에 5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5번은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옳은 표현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18번의 경우에는 이것도 좀 예외적입니다. 이게 공법 얘기죠. 공법 얘기인데, 자, 우리 공법의 용도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죠? 용도 지역을 도관 농자하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은 중복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중복 지정 안 되죠. 중복 지정이 안 되는 도관 농자는. 자, 근데 지금 5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하는 게 아니죠. 도시 지역은 별개죠. 그래서 5번 말도 안 되고요.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어렵지도 않죠. 1번, 2번 이거 얼마든지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다루었고요. 모의고사에서 3번 지구 단위 계획도 몇 번 시험을 통해서 다루었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9번은 자, 이 19번도 엄청 자주 얘기했습니다. 임대료 보조 또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이 됐지 않습니까? 19번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부동산이 공급이 줄면서 질적으로 떨어지죠. 임대료를 높게 못 받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거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또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죠. 집 구하기가 힘든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기 힘들어져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1번의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인데 이게 현물 보조의 일종이죠. 그다음에 뭐 2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도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말씀을 드렸었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임대료 규제에서. 다음에 5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건 이런 게 있구나. 장기 전세 저택이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다음에 20번 외부 효과. 이거는 엄청 자주 말씀을 드렸죠. 외부 효과. 근데 지금 1번은 외부 효과의 정의죠.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 근데 2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또 시멘트 공장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은 인근 지역에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님비 현상. 이게 뭐예요? 님비가 not in my backyard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는 뭐 3번 정의 외부, 4번 부의 외부.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그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역 지구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부의 외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업 시간에 다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이제 도관농자 이건 좀 공법상 내용에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거 늘 했던 얘기고요. 대체로 이 16번과 8번 이건 좀 예외적이에요. 8번, 16번, 18번 이런 내용들은 아니 이게 뭐 우리는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에 이런 예외적인 거는 몰라도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번부터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